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어봅니다. 한겨울에도 나타난 봄 기온이 하룻밤 사이 한파로 뒤바뀝니다. 강풍, 폭설, 결빙, 산불 등 날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대형 사고들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우리 생활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가정마다 난방기구를 찾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문제는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의 점검과 또 작은 주의만으로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기상, 기후재난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올겨울 들어 기상 관련 보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과 다른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날씨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이 같은 날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사례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눈앞에 피해로 접하게 되면서 국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언론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관련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최강 한파, 폭설, 강풍, 가뭄, 산불,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재해와 재난 관련 보도, 키워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YTN은 한파나 폭설에 대한 기상 상황과 이로 인한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오던 날, 지난 12월 4일이었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 시민들은 아마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멀었던 날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사실 며칠 전부터 기상청에서는 눈을 예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눈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눈이 왔었고요. 저도 오전 시간부터 한파, 폭설과 관련한 기상청의 발표를 전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YTN은 당일 오후부터 날씨 보도 횟수를 늘려서 퇴근 시간 무렵 눈이 예보되어 있다는 점과 도로 결빙 가능성을 전달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 등 내륙으로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내륙 쪽으로도 눈이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눈이 집중되는 시간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눈이 오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다소 강하게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퇴근길은 물론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추위 속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위험이 커지겠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 무렵에 집중된 눈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도로 나들목이 통제되면서 이미 내부순환도로에 진입한 차량들은 현재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움직이지 않는 차량 행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도로 통제와 복구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YTN은 이어서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폭설로 인해서 차량이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행동 요령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눈은 모두 그쳤지만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 흐름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앞서 도로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서서 정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곳곳에 경찰차와 통제 차량 그리고 제설차가 나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에 제설차 2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언제쯤 통행이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쌓인 눈들이 이제 얼어붙으면서 밤사이에 대부분의 도로들이 눈길이 아니라 이제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 아침 오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차량 운행이라든지 보행에 상당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량이 멈춘 상태로 대기를 하셔야 된다면 차량의 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히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줄이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이렇게 차량에 이제 운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기상재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언론 보도를 찾게 되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의 역할에 맞는 신속하고 적절한 편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기상청의 폭설 또 한파가 예보가 될 때마다 YTN은 기상청의 발표를 전하고 상황별 대비 요령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미리 기상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자연재난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보도의 초점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눈을 동반한 한파와 돌풍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풍과 폭설 또 산불 피해까지 하루 동안 곳곳에서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지역의 피해 상황을 YTN이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또 번졌고요. 경북 상주시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으로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1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강풍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1명이 숨지고 물적 피해도 컸고요. 전남과 제주에서는 눈과 강풍의 영향으로 배편과 항공편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1층짜리 건물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가로 8m, 세로 1.5m 크기의 간판과 벽돌 등이 함께 떨어졌는데 여기에 깔린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첫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10분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겁니다. 곧이어 반대 방향에서도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동시다발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도로 위 살얼음을 주목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가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관계기관이 살얼음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예비 살포했지만 사고 구간 전까지만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고 해상 풍랑특보로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도 결항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YTN 보도에서는 대부분 지역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단순 사실로만 전달되었고요. 후속 보도나 해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사고는 시청자 제보 영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비수도권에 대한 취재, 보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당시 갑작스러웠던 기상 상황에 대한 보도의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극단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근 날씨는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기습 강설과 예측하기 어려운 돌풍, 이로 인해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에 언론도 대비하고 보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YTN의 고민의 흐름을 알려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기후 변화는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지난해 기후 재난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어요. 예. 이에 따라서 YTN은 기후 재난 보도 비중을 키우고 내용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0일 주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기상 이변이 이슈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보도국 과학기상부의 기상캐스터와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부 기자, 전국구 기자들이 유기적으로 보도를 이어가면서 현장 보도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출연도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요. 극단 기후는 재난과도 같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단순히 보도하고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망과 추가 대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출연 또는 전화 연결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더욱 깊어지는 이제 고민의 지점은 이러한 기후 재난을 시청자들이 일상처럼 받아들이면서 무신경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 나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기후 재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인 측면, 정부적 측면, 또 지구적 측면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아울러 더욱 관련 보도에도 힘을 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나의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 보이고 있는 이 유례 없는 기상 현상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짚어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자, 관련해서 YTN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YTN 보도가 실시간 기상 상황과 위험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한 정보 전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상 이상과 이상 기후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제 설정 면에서는 아쉽다. 큰 틀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기 불안에 최근의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까지 더해져서 어느 때보다 기상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힘든 때인데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심각성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미시적인 취재와 사안별 대응책 촉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연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에서 몇 가지 그러한 시도가 보였는데요. 지난 연말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급격한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기후 재난의 관점으로 연결한 보도가 있었고요. 3월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건 꽃소식이 아닌 불길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기후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릉과 동해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돌발 가뭄에 시달렸고 호남과 영남 등 전국 곳곳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계절, 정반대의 재난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 초입부터 기습폭설과 한파가 되풀이됐습니다. 강하고 독해진 복합 기후재난, 다양한 위험기상으로 기후위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해였습니다. 정부는 5년 만에 낸 올해 기후위기 평가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온과 수온 등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극한 강수와 폭염, 초강력 태풍과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경북 안동에서 얼음낚시 축제가 개막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고요. 또 우리나라 겨울 축제의 대명사였던 강원도 인제 빙어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에 예년만큼 두껍게 얼음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하천이 두껍게 얼어 썰매와 얼음 낚시를 즐기는 축제가 열려왔습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찾았는데 올해는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얼음 두께가 평균 25cm는 넘어야 하는데 올해는 15.6cm에 그쳐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인제 빙어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고 평창 송어 축제도 개막을 한 주 늦추는 등 전국 겨울 축제들이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가 달라져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날씨와 기상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로 급격하게 변하는데 보도는 이전의 보도 형식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기존의 단편적인 날씨 예보, 기상청 발표 전달 보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겁니다.
데이터 분석팀, 또 정책 탐사 프로그램과 특별 기획이나 탐사보도 시리즈를 기획해서 기후 관련 의제를 선도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YTN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설하고 또 보도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 재난은 모든 국민이 이제 현재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당장 시급한 일이라는 절실함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정부 또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당장 성과가 나오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언론 본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인간은 별개가 아니고 작은 실천이라도 기울인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새겨져야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연속적으로 다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기상재난 보도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또 인력과 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과학기상부를 확대 개편해서 기후환경 미디어센터 등으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 변화 또 우리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날씨 전달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또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YTN 기상 재난 전문 기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의 급격한 기상 변화를 기후 재난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약속했던 기후 마지노선 1.5도가 무너졌는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지구가 맞닥뜨릴 환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지금 우리도 광범위한 기후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기상 관련 보도를 살펴보다가 접하게 된 정혜윤 기자의 몇 가지 인상적인 보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의 취재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획 취재 후기와 기상 재난 전문 기자로서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서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자, 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지금 YTN의 기상 재난 전문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느낀 점들 정혜윤 기자를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마지노선 2도 온난화라는 걸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난해의 그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년 통틀어서 1.5도 넘어섰거든요, 처음으로. 2도 온난화라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그 2도 넘어선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저는 제가 취재를 하는 동안에 아주 먼 미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 1년만 넘었을 뿐인데 작년이랑 올해 지금 곳곳에서 처음 겪는 그런 기후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였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후행동의 적극적인 그 절실함과 바로 지금 행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를 강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이 리포트를 할 때. 그래서 평소보다도 이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더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네. 복합재난이 이제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더위, 호우, 산사태, 막 지진까지, 그리고 산불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재난으로 오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좀 당황스럽고 앞으로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매년 지금 신입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도 또 다른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번 주도 있으셨나요? 오늘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당정은 경제형별 관련 330여 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았는데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형벌 대신에 과징금 중심 제재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업끼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해 주었는데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분석해준다면 더 쉽게 보도를 이해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기업들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발생하면 적절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업이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해 기업 간의 경쟁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이와 비슷하게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하죠. 마치 짠 듯이 여러 기업이 제품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하거나 함께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도 없고 제품의 질도 낮아져 합리적인 쇼핑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된 겁니다.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보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서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가격 관련 회의도 담합으로 간주합니다. 이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또 기업의 전 세계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담합을 시장 규칙을 몰래 조작하는 사기로 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을 막기 위한 법인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담합을 단순히 단속으로 끝내지 않는데요.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가격이 정상화됐는지,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또 기업의 내부 관리 구조가 개선됐는지까지 점검합니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새해 첫 휴일 전국의 등산 명소에는 맑은 전기를 마시며 한 해를 시작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 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불 가운데 30%가 넘는 1,800억 건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1월이 과거 30년 기록 중 8번째로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겨울 산행 열기를 알리며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YTN이 보도를 통해 전했는데요. 아름다운 설산의 매력에 겨울 산행 인기가 높아지는 시즌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가 추가된다면 실질적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겨울 산행 꿀 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신년을 맞이해 새마음 새뜻으로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다짐하기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등산로 주변이 결빙될 뿐 아니라 날씨 변화도 심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성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빙판길 실족으로 골절이나 고립이 발생하기 쉽고 여기에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이 겹치면 구조가 지연되면서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겨울 산행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한 겨울 산행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철 산행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한 날씨 변화인데요. 산의 날씨는 예측이 어려워 정상 근처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등산 전에는 최소한 15분 이상 발목, 무릎, 허리를 중심으로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체온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요. 복장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겨울산은 오후 4시 이후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체 산행 시간은 평소보다 약 1.5배 여유를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하산은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겨울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정보 잊지 말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국토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했을 경우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하고 숙박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준 배경 설명이 없어 관련한 내용을 덧붙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렇다면 규제를 풀게 된 특례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여행을 하거나 볼 일이 있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떤 유형의 숙소를 이용하시나요? 용도에 따라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생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할 텐데요. 여기서 생활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을 포함하는 숙박시설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2012년 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확대에 맞춰 전격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편법으로 집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런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 왔는데요. 정부는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실 가량이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 숙박시설 소유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인데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 숙박시설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활 숙박시설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안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객실 1개만 가진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문제없이 운영된다면 소규모 생활 숙박시설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나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